당연히 원래부터 아예 교화가 안 된 놈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 자체가 이미 소위 말해 썩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법 말고 특별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만 생기면 각각 의원들이 마치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법들을 막 만들어요. 완전히 무더기가 돼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중건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11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었고요. 법무법인 거산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20대 가해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한 명한테 지금 상해를 입혔고 본인도 모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미 성범죄로 인해서 5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고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어요.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여성한테 흉기를 휘둘려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보호관찰 대상자에 통보가 돼서 연계가 됐었으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겠네요. 그렇죠. 가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끝나게 됩니다. 피해자 유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다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받은 충격들,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망한 사람한테 재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가압류를 해놓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구조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한테 어떻게 형사적으로는 못하니까 민사적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재산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느냐 마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국가 배상을 하려면 당당 공무원들 있잖아요. 뭐 경찰이든가 아니면 법무부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과 피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선 지금 언론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경찰하고 법무부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범행 당일에도 다른 여성한테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경찰하고 법무부 사이에서 그게 연계가 잘 돼 있어서 이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게 서로가 전달이 됐다고 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과실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는 유족주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 충분히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5년의 형기를 마쳤잖아요. 형기를 마친 다음에 사람을 뭐 수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예전에는 형집행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는 보감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중처벌이라는 논란 때문에 2005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착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추적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위치까지는 있지만 특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활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누범이거든. 누범인 건 뭐냐면 출소한 이후에 3년 이내에 또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을 2배 가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가 2년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돼요. 법정이 확 올라가겠죠. 거기다 계획적인 범행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더 가중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안이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 성범죄자들을 공개되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다만 이걸 알려주는 거지 이걸 실질적으로 뭐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SNS 같은 경우에 익명성 자료가 금방 삭제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법들이 좀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명 그루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인 목적 가지고 청소년과 대화를 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들을 막는 법도 생겼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법 쪽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제시카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두순법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보호관찰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보호관찰이 문제냐면 보호관찰을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이 몇십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도 즉각 대처가 어렵단 말이죠.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넘어서서 아예 지자체나 국가에서 특정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거예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있고요.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병행하자라는 논의가 있는 거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청소년하고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장치들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들이 있고 이런 대안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꼭 일어나야지 자꾸 움직이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법 말고 특별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만 생기면 각각 의원들이 마치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법들을 막 만들어요. 자기 이름 올리려고 막 법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고민해서 다른 법과 충돌이나 이런 게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특히 성폭력 관련된 법률들이 막 만들어졌을 때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시기에 행한 법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예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따로 봐야지만이 알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지고 했다고 하면 한 번에 끝날 거를 그런 식으로 막 우죽순처럼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리는 거죠. 스토킹 범죄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엔 처벌을 안 했거든요. 단순히 계속 쫓아다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달라요. 스토킹 행위는 뭐냐면 거부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스토킹 범죄는 뭐냐면 그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만 처벌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헤어진 연인들 관계라든가 실제로 뭐 이혼한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돈 받을 게 있어 계속 전화를 했어요.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엔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가해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인권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어디까지 이거를 제한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항상 그거는 부족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치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내가 갑자기 잘 사귀다가 갑자기 헤어지재. 황당하잖아요. 연락도 좀 하고 만나자고 찾아도 갔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행위인지가 명확하진 않아요. 왜 남자가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걸 많이 저지르고 소위 말하는 대시하고 사귀자고 하는 쪽이 남자들이 훨씬 더 많긴 많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 이거는 스토킹 이 범죄 이 처벌법이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판사님 중에 한 분 당한 적이 있어요. 재판이라는 게 공개된 법정이잖아요. 거의 매일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이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 보면 와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나중에 결국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딴 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긴 했어요. 판사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가 실제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서툴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남자들이 그걸 피해를 보긴 하지만 그걸 또 대놓고 신고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남자가 싫으면 되지 뭘 그걸 또 뭐 신고까지 하냐 라는 약간 사회적인 인식도 있어요. 이걸 암수범죄라고 하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범죄, 신고가 되지 않은 범죄 일 수도 있다. 꼭 이거를 남자들만 저지르는 범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여자들도 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들은 꽤 있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치사하고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상을 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귈 당시에 찍어놨던 영상 몰래 찍은 경우도 많고 물론 합의해 찍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요. 아니면은 팔아요. 피해자가 알게 된 다음에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못 지우거든요. 요새 디지털 장례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지운다 한들 한계가 있어요.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데이트 폭력 이후에 살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헤어지면서 벌어지는 것 중에 이런 경우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경우죠. 그런 그 범죄자들 되게 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성범죄자 중에서는 여자를 잘 못 만나고 어린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경우에는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조건들은 굉장히 완벽하고 멀쩡한 사람들, 심지어 명문대 출신의 번듯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전처럼 사회적인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제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 징조들이 보이는 경우 있어요. 굉장히 통제적인 사람들, 폭력적인 성향을 좀 드러내긴 하는데 잠깐 드러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징후들을 봤을 때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더 인정을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징조 나타냈을 때는 바로 끊어야 되고, 거절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은 제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라든가 아닌 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돌려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또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부 의사는 정중하되 분명한 입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관계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앞선다는 거죠.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당장의 욕구가 더 강한 거고, 본인도 물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경제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거 갖고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실컷 놀다가 나 들어가면 뭐 할 수 없지. 이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처벌이 본인이 감당할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범죄라든가 이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마비할 정도의 본인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후에 벌어질 거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법이 높다라는 거는 피의자가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우리가 보통 처벌을 교화의 목적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응징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교화가 제대로 되냐의 문제인 거죠.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도 많아요. 새로운 범죄를 배워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내 인생 끝났어라고 이제 막 살기도 한단 말이죠. 교화에 대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단순히 그냥 수용해 놓고 일정 기간 격리의 목적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지는 못해요. 과자랑 꼬리표가 붙어가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물론 모든 거를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도 좀 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또 반대로 하면 이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 세금을 왜 그런 놈들한테 써?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뭐 교도소도 포화 상태라서 새로 짓고 이래야 되는데 비용 안 드나요? 당연히 원래부터 아예 교화가 안 된 놈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제가 의뢰를 받아서 하긴 하지만 얘는 진짜 안 될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 자체가 이미 소위 말해 썩었어요. 변호사는 뭐 그런 마음 품으면 되면 안 되지만 얘는 사회로부터 좀 완전히 격리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품을 때도 솔직히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변론을 하지는 않지만, 물론 진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거에 대해 밝히려고 하고 하겠지만, 이건 본인 다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형만 깎아보려고 이것저것 뭐 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만 하고 있을 때는 조금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